심판 다시 오 카프카 지음 곽복록 옮김 7장 변호사 사장 화가 겨울의 어느 날 오전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눈이 떨어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칠 대로 지쳐버린 K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지겨워 부하들만이라도 물리치려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일러놓았다. 하지만 일할 것은 없었다.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서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옆으로 밀어 젖혀놓고 그 자리에 두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얹고는 고개를 수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소송 문제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변호 문서를 재판소에 제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그 문서에 자기의 경력을 간단히 쓰고 관련된 사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할 때 그 태도는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설을 시도해 볼 작정이었다. 병들고 침울한 그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작성한 변호 문서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K는 변호사가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무슨 뾰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벌써 한 달 이상이나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전에 두세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으나 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질문사항이 많을 텐데도 질문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었다. K는 자기 자신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변호사는 질문 대신에 엉뚱한 말만 늘어놓기가 일쑤였다. 때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주 앉아 눈이 나쁜지 책상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수염을 매만지며 바닥에 깔려있는 융단을 내려다 보기만 했다. 그건 아무리 봐도 K 자신과 레니가 함께 있었던 보복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가끔 변호사는 아이들에게나 할 시시하고 유치한 훈계를 늘어놓을 때도 있었다. 길고 구질구질하고 무의미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한 푼의 살에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K는 생각했다. K가 기진맥진해지면 이번에는 아주 조금 격려하는 말을 몇 마디 짓거렸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하고 변호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혹은 어느 정도 승소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어려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소송 기록은 이 서랍 속에 서랍을 하나하나 톡톡 두드려 보이면서 보존하고 있는데 직무상의 비밀임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취급함으로써 얻게 된 나의 풍부한 경험은 이번 일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저는 당신의 말을 듣자마자 곧 일을 시작하여 이제 최초의 변호 문서 작성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주는 첫인상은 재판 수속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초의 문서 같은 것이 법정에서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알아두기 바랍니다. 즉, 변호 문서는 서류의 한 종류에 속할 뿐이고 재판소는 서류에 쓰여 있는 사항보다는 먼저 피고에 대한 신문과 관찰을 요구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부탁을 하면 재판에 앞서서 온갖 자료, 이 최초의 변호 문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서류를 한데 챙겨서 자세히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리 진상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최초의 변호 문서는 보통의 경우 흔히 놔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분실되고 맙니다. 이것은 소문이기는 하지만 최후까지 보존되더라도 끝내 읽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판소의 서류,
특히 기소장의 내용은 피고 및 그 변호인에게는 비밀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이유로 최초의 변호 문서를 쓴다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우연과 행운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효적절한 변호 문서는 피고에 대한 신문에 수반하여 개개의 공소 사실 및 그 이유가 점차 명료해지거나 아니면 추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겨우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므로 변호라는 것은 대단히 불리하고 또한 곤란한 입장에 놓이는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부러 꾸며놓은 일입니다. 요컨대 변호인은 법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저 묵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계 있는 법률의 조문으로부터 묵인이라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조차 간혹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재판소가 인정한 변호사는 있을 수 없고 변호사라고 자칭하고 법정에 나타나는 인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류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우리 변호사가 지극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호사 대기실이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방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광경을 보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좁고 천장이 낮은 방이야말로 재판소가 변호사에게 나타내는 경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우리 변호사가 지극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한번 재판소에 가서 변호사 대기실이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방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광경을 보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좁고 천장이 낮은 방이야말로 재판소가 변호사에게 나타내는 경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콧구멍만한 채광창이 벽 위쪽 높은 곳에 꼭 하나 있을 뿐이므로 밖을 내다보려면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겨우 창가에 얼굴을 갖다 대면 그 순간 바로 눈앞에 있는 굴뚝으로부터 연기를 덮어쓰고 금세 새까만 얼굴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경멸의 실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방의 마룻바닥에는 1년 전부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몸이 빠질 정도는 아니라도 발목은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대기실은 2층 다락방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구멍에 발을 밀어 넣으면 아래로 빠져 마침 소송 당사자가 대기하고 있는 복도에 축 늘어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상태를 수치스럽다고 말해도 그것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평을 해봤자 귀를 기울여주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고 게다가 대기실을 변호사들의 사비를 털어 수리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에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즉 변호 자체를 방해하려는 속셈이지요. 모든 절차를 피고 자신의 손으로 하게 하려는 겁니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소는 피고들 자신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보다 더 그릇된 일은 없을 겁니다.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즉, 법적 절차는 일반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금하고 있고 물론 전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비공개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 있는 피고에게 더욱 부담을 주고 맙니다. 바로 이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는 없으므로 신문이 끝난 다음에 가능하면 예심실 출입구에서 피고를 기다렸다가 신문의 내용을 물어보고 대개의 경우 극히 막연한 것에 불과한 이런 종류의 정보로부터 변호에 필요한 재료를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유효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 그다지 기대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연고이고 변호의 가치는
그 대부분이 이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알았겠지만 재판소의 최하부 조직은 결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관념이 결핍되어 있고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재판소의 엄중한 함구령도 그 때문에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점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정보를 캐내거나 몰래 찾아가 서류를 뒤지기도 하지요. 심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훔쳐오게 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멋진 성과를 올린 신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변호사들은 이것을 선전하고 그 능력을 과장해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발버둥 치지만 이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실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정당당한 인간관계, 즉 고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턱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가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는 차차 뚜렷하게 재판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고를 가진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적은데 이런 점으로 본다면 당신은 대단히 유리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훌트 박사, 즉 바로 나만큼 인맥이 넓은 변호사는 아마 한두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변호사 대기실의 그런 복잡한 상황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재판소의 관계자들과 깊은 교섭을 가지고 있고 연고로 묶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경우에는 재판소에 가서 예심 판사의 대기실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예심 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겨우 만나서 비위를 맞추고 그리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조금 듣거나 그것조차도 실패하는 그런 굴욕적인 행동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직접 눈으로 본 일이지만 내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지극히 훌륭한 재판소 직원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해 지극히 호의적으로 또는 적어도 금방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의 형태로 이야기해 줍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그 전망도 화제에 오릅니다. 때로는 이쪽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잘못 진지한 태도로 변호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견해를 던지더라도 그 길로 재판소로 돌아간 관리들이 다음날 발표한 결정은 전날 표명했던 견해와는 달리 그들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한 최초의 견해보다 아마도 엄격한 판결을 피고에게 내릴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공적인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소 관계자들이 그저 인정이라든가 혹은 우호적인 감정으로 변호사, 이것은 물론 노련하고 관록 있는 변호사에 한한 것이지만 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며 그들은 또 이와 달리 변호인 측에 의뢰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비밀 재판소를 제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재판 조직상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됩니다. 관리들은 일반 대중과의 교섭이나 연락이 적으며 보통의 웬만한 소송이라면 관리들도 충분한 능력 혹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소송은 자연스럽게 궤도를 따라 전개되므로 가끔 자극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극히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대했을 때와 같이 가끔 어쩔 줄을 모르며 법률에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고 더욱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변호사를 찾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굉장히 큰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서류를 공손한 태도로 받쳐들고 사원이 한 사람 따라옵니다. 그리하여 이방 창가에는 저런 사람이 하고 놀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그들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합니다. 관리들이 직무에 얼마만큼 성실한가 또한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장애에 부딪혀
얼마나 고뇌하고 신음하느냐 하는 것이 이때만큼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역시 관리라는 직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로나 공경에 대한 통찰을 게을리하여 그것이 쉽고 수지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소의 단계는 그야말로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절차는 말단 관리에게는 비밀이므로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의 전망이나 경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디서 생기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음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송 절차와 최종 결정과 그 이유를 연구해서 얻는 정보 같은 것을 그들은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소송 사건 중 제한된 일부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것, 즉 자기 재판의 결말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에 비해 거의 최후까지 훨씬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그들이 변호사로부터 얻는 이익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소송 당사자에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꼭 당사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관리들의 신경질적인 소행을 보면 당신은 더 한층 의아해질 겁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보여도 그 가슴속은 뒤끓고 있습니다. 물론 풋내기 변호사들이 이렇게 흥분한 관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량하고 차분한 성격의 늙은 관리가 변호사가 제출한 진정서 때문에 더욱 혼란해져서 한나절과 하룻밤을 쉬지 않고 연구했는데 이런 관리들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수확도 없이 끝난 정신 노동을 마친 다음 아침이 되자 변호사 대기실 입구에 버티고 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변호사들을 계단 아래로 닥치는 대로 밀어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계단 아래의 층계참에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합법적인 항의는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의 횡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방어할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할 것이므로 어떻게 하든 일단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을 피로하게 만들어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의해서 한 사람씩 차례로 나아가 계단을 올라가서는 적당히 저항하는 채 하다가 아래로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받아냈지요. 이런 일이 1시간가량 계속되고 보니 전날 밤에 밤새워 일했던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마침내 사무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층계참에 있는 무리는 그 노인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한 사람을 보내어 정말로 돌아갔는지 살펴본 다음에야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아무리 보잘것없는 변호사일지라도 재판소의 모순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을 테지만 재판소에 대해 무엇인가 개혁을 시도하고 실행해 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피고는 아무리 단순하고 저열한 인간이라 해도 소송의 시발점에서부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더욱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상에 만족하고 굴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든 개혁은 우매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다소 이루어져 얼마간의 이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복수의 분노에 불타고 있는 관리들의 눈에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저 눈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몹시 비위에 거슬리거나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더라도 얌전히 모른 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재판 조직은 말하자면 영구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므로 혼자 힘으로 싸워봤자 도리어 자기의 발판을 빼앗기고 땅으로 굴러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유기체, 각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의 방해인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쉽게 그 보상을 찾아내고 결국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를 받음으로써 보다 더 밀접하게 결합하고 보다 더 주의 깊게 더욱 엄격하게 더욱 악에 불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실정도 염두에 둘 것.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말해봤자 상대편이 이 심정을 몰라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서 기장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유력한 인물도 이제는 생판 모르는 사이처럼 소송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손톱의 때만큼도 동정이나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관리들 가운데는 어린애 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유감이지만 별났습니다.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친구와 절교하며 서로 만나더라도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 정도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된 분위기였는데 어쩌다가 한마디 내던진 농담이 계기가 되어 웃음을 터뜨리고 화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들과의 교제는 어려우면서도 또한 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려면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생활 그 자체가 충분한 재료가 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므로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일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되며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소송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다른 소송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애를 쓰고 겉으로는 그런대로 다소 성공한 것 같아서 기뻐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내버려두면 성공을 거둘 소송이 쓸데없는 참견으로 말미암아 즉 무능한 변호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소신 있는 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참으로 한심한 자기 변호에 불과합니다. 이런 발작, 확실히 이것은 단순한 발작에 지나지 않지만 이 변호사를 덮치는 것은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갑자기 제3자에게 빼앗긴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변호사한테 있을 수 있는 가장 불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가 승소의 맛을 알고 나면 다음에는 좀처럼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나 변호사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피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관리들과 긴밀하게 접촉한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관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이럴 때 아무 힘도 되지 못합니다. 소송은 결국 변호하는 것이 개입할 수 없는 단계, 변호사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단계, 피고에게조차 변호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한 셈이지요. 변호사는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책상 위에는 희망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인 변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소송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 다 소용없게 돌아온 것이므로 이제 무의미한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소송에 패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저 형세가 불투명해졌고 전망도 밝지 않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희귀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당신의 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있고 유효하게 그 기회를 살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변론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서두르는 것이 도리어 불리할 때가 있으므로 당국의 유력한 인사와 먼저 회담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당분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서 사건에 좋은 영향을 미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피고를 지나치게 안심시키거나 반대로 심한 불안 속에 몰아넣기 쉽습니다. 다만 몹시 낙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지 낙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충고해주는 인사도 있습니다. 일단 보고는 이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현재로서는 좋은 편이고 예비 회담은 모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차차 그 효과가 나타나니 처음부터 너무 경솔하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그 서기장을 어떻게 해서든 포섭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공작을 시작했지만 충분히 장래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그를 방문하면 실증도 나지 않는지 꼭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만날 때마다 사건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최초의 변론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없다. 다음에 오면 이 서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말에 그만 지쳐버린 K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진행 상황이 지나치게 느린 것 같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결코 느리지 않다. 좀 더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에게 의뢰했더라면 진행이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소홀한 조치로 말미암아 때를 놓쳐버렸음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러한 태만 때문에 앞으로도 불리한 일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뿐이었다. 언제나 그렇게 되풀이하는 그 지루한 이야기를 중단하게 해준 구세주는 렌이었다. 눈치가 빠른 그녀는 언제나 한참 이야기할 때를 노려 변호사에게 홍차를 가지고 들어오곤 했다. 그리고는 K의 등 뒤에 서서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채 하면서 K에게 자신의 손을 살짝 쥐게 했다. 변호사는 훌쩍훌쩍 차를 마시고 K는 레니의 손을 꼭 쥐며 레니는 틈을 노려 K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어루만지는 상황이었다. 변호사는 차를 다 마시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직 거기 있었나? 찻잔을 치워야죠. 레니가 대답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K의 손을 쥐었다. 변호사는 입술 주위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다시 힘을 돋워 설교를 시작했다. 위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을 안겨주려는 것인지 K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자기에 대한 변호가 그리 신통치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는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다. 또한 K의 사건을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지금까지 그만한 사건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음을 K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단지 관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자랑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꺼림직했고 믿기 힘들었다. 그런 관리들이 과연 자신을 위해 분골쇄신하여 협조해 줄 것인지 K는 의문이었다. 물론 변호사는 지위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관리들을 포섭하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자신의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또한 소송의 결과가 그들의 출세에 중대한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라 했다. 그러나 이 경과라는 것이 피고에게는 불리한 경과일 것임에 틀림없었고 변호사는 관리들의 출세를 위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였다. 물론
K도 그렇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리들의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명예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쩌면 그들 쪽이 먼저 K 진영에게 양보하고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해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말처럼 이와 같이 곤란하고 복잡하며 중대한 소송, 처음부터 모두에게 비상한 주목거리가 된 이 소송에 대해 관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미지수였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이미 수개월이나 경과하고 있는데도 최초의 변론 서류조차 접수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변호사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태도나 수법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피고의 긴장을 늦추고 주변의 도움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갑자기 재판정으로 끌어내거나 재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심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결말나고 결국 상급 재판소로 송치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K는 자기 스스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어느 겨울날의 오후이고 온갖 망상이 머릿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K였지만 이 결심만큼은 뚜렷이 서 있었다. 지금까지 소송에 대해 품고 있던 경멸심 같은 것은 이제 전혀 통하지 않았다. 지구상에 자기 혼자 살고 소송 같은 것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지만 그런 세계에는 처음부터 소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을 게 분명했다. 숙부는 K를 변호사에게 인사시키고 사건을 의뢰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생각도 해야 했다. 소송의 진행을 전혀 등한시할 수 없었다. K는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에 취해 친지들 앞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데다 비르스토나와의 관계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았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소송 사건을 감수하느냐 거부하느냐 선택할 고민조차 허용되지 않고 그 한복판에 서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어도 그 상태에서 피로를 느낀다면 K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나치게 근심할 필요는 없었다. K는 은행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재와 같은 훌륭한 지위에 올랐고 그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이런 재능을 조금만 소송 사건에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부터 철저하게 버릴 필요를 느꼈다. 사실 아무 죄도 없었다. 말하자면 소송은 그저 하나의 커다란 사업일 뿐이었다. 은행을 위해 간혹 대단한 성적을 올려왔던 사업.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위험이 숨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정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 문제에 쓸데없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강조해야 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즉각 가능하면 오늘 밤에라도 해약해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고 변호사를 심히 모욕하는 행동이지만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변호사라는 사실이 K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변호사를 떼어버린 다음 곧장 변론 서류를 제출하고 그 심사를 날마다 재촉해야 했다. 그것도 다른 피고들처럼 복도에 놓인 의자 밑에 모자를 집어넣고 그곳에 멍청이 앉아 있어서는 더욱 안 될 노릇이었다. K 자신을 비롯해서 여자들 그리고 다른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매일 관리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거나 책상 앞에 버티고 서서 변론 서류의 심사를 해달라고 억지로 권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조직적으로 밀고 나가며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면 재판소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피고에게 덤벼들 게 분명했다. 이러한 노력을 K가 결코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일주일 전 변론 서류를 K 자신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오직 수치스럽다는 생각만 할 뿐 그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때 K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몹시 바빴을 때 갑자기 하던 일을 제쳐놓고는 용지를 펴놓고 변론 서류 비슷한 것을 써서 동작이 굼뜬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었다. 마침 그때 지점장실의 문이 열리고 지점장 대리가 껄껄 웃으면서 나왔다. 변론 서류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는 그는 그저 방금 들은 농담이 너무나 우스워 웃음을 터뜨린 것뿐인데 K는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이 농담은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므로 대리는 K의 책상에 엎드려 K의 손에 들린 연필을 빼앗아 K가 변론 서류를 쓰려고 생각했던 용지에 그 그림을 그렸다. K는 이제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 따윈 잊고 어떻게 해서든 그 변론 서류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에서 그것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 밤 시간을 이용해야 했다. 밤 시간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부러 휴가라도 내야 했고 가능한 자질구레한 일은 삼가야 했다.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그만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변론 서류를 쓰는 일은 한이 없는 일이고 상당히 야무진 사람이라도 완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물론 그 이유는 변호사처럼 게으르고 핑계를 대며 서류 완성을 미루기 때문이 아니라 고소장이나 또는 변론 서류를 앞으로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막막했고 또 그간의 모든 사소한 행동과 사건들을 전부 기억해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비참하고 지겨운 일이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망든 노인에게 따분한 여생을 위한 심심풀이 정도로 주어진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온갖 사고를 자기의 직무에 집중하고 있는 K, 뛰어난 성적을 올림으로써 지점장 대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K,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젊은 날의 욕망을 해소하고 싶은 K는 변론 서류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하자 다시금 침울해지고 말았다. 그는 어두운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대기실로 통하는 벨을 더듬었다. 그것을 누르면서 시계를 쳐다보니 11시였다. 2시간이나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물론 전보다도 훨씬 피곤했다. 그러나 대단히 보람 있는 결심을 한 셈이므로 따지고 보면 시간을 낭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원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우편물 이외에 2장의 명함을 K에게 들고 와서 손님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은행의 소중한 고객들이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찾아온 걸까? 그리고 왜 닫힌 문 뒤에서 2사람의 손님이 무엇을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성실하고 근면한 자신이 가장 능률을 올려야 할 시각에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 K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우선 손님을 맞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님은 몸집이 작고 신선한 인상을 주는 신사였는데 K와는 이미 안면이 있는 어느 공장의 사장이었다. 그가 직무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인사하므로 K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투나 태도는 어딘지 어색한 데가 있고 너무나 기계적이었다. 신사가 자신의 용건에 열중하지 않았더라면 당장 눈치챘을 것이다. 신사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는 듯 호주머니 속에서 계산서며 집계표 같은 것을 여러 장 꺼내어 책상 위에 펴놓고는 여러 항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사장의 설명은 조잡했으나 사소한 계산 착오 같은 것이 눈에 띄면 곧 정정을 했다. 그는 약 1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같은 성격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이에 대해 희생적인 조건을 자신에게 제시했다고 운을 띄우고는 입을 다문 채 K의 의견을 기다렸다. K도 처음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으나 이내 실증이 났다. 그러나 잠시 동안 사장의 떠드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어져 서류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장의 벗겨진 머리를 멀거니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신사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장이 말을 멈추면서 K는 그것을 자신이 더 이상 말을 들을 기력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도록 사장이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떠한 반박에도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장의 긴장된 얼굴을 보고서 자신이 상담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당히 낙담하고 말았다. K는 마치 명령받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연필로 서류 위를 느릿느릿 문질러 보기도 하고 이따금 손을 놓고는 숫자를 응시하기도 했다. 사장은 그것을 부정적인 표시로 생각했다. 그는 숫자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K가 어떤 이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손으로 서류를 가리고는 K 옆에 다가서며 사업의 개요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렵군요. K는 입술을 약간 일그러뜨렸으나 손이 서류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그 이상 더 애쓸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겁에 질린 것 같은 얼굴이 되어 두려운 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때 지점장실에 방문이 열리면서 안개처럼 뿌옇게 지점장 대리의 희미한 얼굴이 나타났다. K는 그의 출연이 가지고 온 뜻밖의 효과에 기쁨과 흥미를 느꼈다. 대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장이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K는 대리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사장의 발걸음을 얼마나 재촉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K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하고 함께 K의 책상 쪽으로 걸어왔다. 사장은 업무부장이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투덜대면서 지점장 대리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서류에 매달리고 있는 K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두 사람은 책상에 기대고 서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K로서도 턱없이 크다고 생각되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다. K는 가만히 두 사람을 살피면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용도 보지 않고 집어들어 손바닥에 얹은 후 두 사람한테 내밀면서 자신도 그들 옆으로 다가섰다.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게 할 그 변론 서류가 완성되는 날에는 틀림없이 이와 같은 꼴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상담에 열중하고 있던 대리는 힐끗 서류를 쳐다볼 뿐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K의 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들자 이렇게 말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류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K는 화난 눈초리로 대리의 옆 얼굴을 노려보았으나 대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알아챈 듯 자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교묘하게 상대편의 허를 찔러 사장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다가 곧 자기의 의견을 번복하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내 방으로 가십시다. 거기서 결정 짓죠. 이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니 하고 사장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업무부장한테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K를 바라보지 않았다. 부담을 주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군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이 사람은 오늘 몹시 바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또 밖에 손님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고 K는 간신히 자세를 바로 잡으며 굳어진 얼굴에 힘겹게 미소를 띠고 사장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카운터에 서 있는 점원처럼 두 손을 책상 위에 짚고는 두 사람이 서류를 거두어 지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현관에서 사장이 그를 향해 뒤돌아섰다. 아직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 다시 오겠습니다. 마침내 K는 혼자 남게 되었다. 도무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사장과 면담 중이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원도 들어오지 못할 거란 막연한 기대감이 K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서 한 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멀리 광장을 바라보았다. 한방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쉽게 멎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자세로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이따금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깨 너머로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K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소 기분이 상쾌해지자 다시 창가로 갔다. 변호를 스스로 하겠다는 결심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졌다.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동안에는 소송 문제로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적었고 멀리서 바라볼 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자신의 모습을 재판소에 드러내 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리 그 결과가 결국은 해방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위해서는 당분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험에 부닥쳐야만 했다. 그동안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K도 오늘 지점장 대리나 사장과 합석했던 일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변호해 보겠다고 분명히 결심했던 자신이 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확실히 있을까? 성공할 만한 길이 확실히 있는가? 신중한 변호, 그것 이외의 행동은 무의미하지만 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뜻대로 잘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은행에 근무하는 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변론 서류의 작성을 위해서는 휴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휴가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변론 서류뿐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전망조차 내릴 수 없는 소송의 진행 상태에 있었다. 벼랑간 K의 생활 궤도에 던져진 이 장애물, 이렇게까지 해서 은행에 근무해야 되는 걸까? 새삼스레 자기 책상을 바라보면서 손님을 불러들여 상담을 계속하란 말인가? 소송이 진행되고 지붕 및 다락방에서 재판소의 관리들이 이 소송 기록을 가운데 놓고 지혜를 짜고 있을 때 난 은행의 직무에만 몰두할 수 있을까? 은행의 직무는 소송과 서로 결탁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고문, 그것도 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특수한 입장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은행 안에 있을까? 소송이 전혀 누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단정 짓기도 힘들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누설된다면 반드시 동료 간의 우정도 인정도 없는 그 인간은 이 사실을 기회로 삼아 갖은 수단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이다. 지점장은 어떤가? 확실히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소송 이야기를 들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봐주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그 태도를 끝까지 버티고 나갈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점장은 대리한테 밀리는 꼴이 될 것이고 지점장의 그러한 약점을 기화로 대리는 자기의 세력 확장의 혈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을 기대하면 좋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은 도리어 반발력과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K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관찰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K는 당장 책상에 앉아 해야 할 업무도 없으므로 무심히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녹이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두 손으로 안간힘을 써서 창문을 열자 그만 그을음이 섞인 짙은 안개가 한가득히 얼굴을 때리며 창문 넓이만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 무엇인가 타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눈송이도 함께 날아들었다. 가을은 이래서 싫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K에 대해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K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이 손에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안에서 당장이라도 서류를 꺼내어 대리와의 회담 결과를 보고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사장은 K의 슬픈 시선을 알아차리고 서류 가방을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서 말했다.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계약은 이미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장 대리는 무척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할 사람 같기도 합니다만 그는 웃으면서 K의 손을 잡고 흔들며 함께 웃으려 했다. 그러나 들고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수상해서 K는 사장의 농담에 웃을 수가 없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은 매우 우울해 보이시군요. 예, K는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다. 두통과 생활난이 겹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겠군요. 성급한 사장은
K의 말을 대뜸 가로막았다.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K가 배웅하려는 듯이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사장은 그와 같은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귀찮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번이나 찾아와도 계시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늦추면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는 K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손끝으로 K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소송에 걸려 있다면서요? K는 주춤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점장 대리가 이야기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지점장 대리가 알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K도 곧 침착을 되찾았다. 재판소 이야기라면 누구나 쉽게 짓거리니까요. 사정은 말했다.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재판소 일이라면 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군요. 머리를 숙이고 있던 K가 그렇게 말하고 사장을 책상 옆으로 데리고 가서 조금 전 상황처럼 자리에 앉아 사장이 말을 꺼냈다. 자세한 보고가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힘은 없지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좋은 친구를 잃기 싫으니까요. K는 조금 전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태도가 나빴다는 것을 그에게 사과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사장은 그런 틈을 주지 않고 우물거려서는 안 된다는 듯이 서둘러 말을 이었다. 당신의 소송 이야기는 티토 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화가이며 티토 렐리라는 것은 가명일 뿐 본명은 저도 잘 모릅니다. 수년 전부터 가끔 제 사무실에 나타나곤 하는데 항상 자그마한 그림을 가지고 오죠. 꼭 거지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면 의뢰 그림값을 지불하죠. 황례를 그린 것이 많은데 꽤 볼만한 그림들입니다. 이러한 매매 형식이 버릇이 되어 지금은 보통이 되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너무 귀찮게 자주 찾아왔으므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림값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는 초상화를 그려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다기에 어떤 재판소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상세한 것은 부장의 추측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가 찾아올 때마다 재판소의 최근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 방면에 조금씩 관심을 가졌고 제법 말도 통했죠. 원래 티토 렐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 그가 뻔한 거짓말이라도 할 때면 화를 내면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나 같은 장사꾼은 자기 사업만 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몸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장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관 가운데도 친한 사람이 많고 자기 스스로 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력한 관계자에게 길을 터줄 수 있는 신분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에 필요한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이 그의 지혜를 빌리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장은 변호사 이상으로 두뇌가 치밀하고 조직적이니까요. 저는 평소에도 부장은 변호사나 다름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부장의 소송에 관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티토 렐리를 한번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개하면 그 사내는 어떤 일이고 마다하지 않고 들어줄 것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라 누구나 꺼림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티토 렐리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만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아마도 벌써 치밀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실 터이니 그렇다면 티토렐리 같은 사람은 도리어 방해만 될지도 모르겠군요. 또 그런 사람을 움직이려면 다소간 불쾌한 일도 각오해야 하죠. 하여간 부장의 재량에 맡기고 여기에 소개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를 두고 가겠습니다. K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사장이 K의 소송 사건을 알고 있고 화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한데
이 때문에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에 비하면 소개장에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K는 방을 나가려고 돌아서는 사장에게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다. 한번 가 보도록 하죠. K가 현관에 서 있는 사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은 몹시 바쁘니 언제 이리로 와 달라는 연락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사장은 방문을 나서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K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소송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티토렐리와 같은 사람을 은행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라도 쓰면 그것이 하나의 흔적으로 남을 테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건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K는 사장의 말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는 사장의 뒤를 따라 방을 나섰다. 태어난 채 아기는 했으나 내심 자신이 내뱉은 말에 상당히 놀랐다. 티토렐리에게 편지를 써서 은행으로 부르겠다고 말한 것은 티토렐리를 소개해 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고 되도록 빨리 티토렐리를 만나겠다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K는 이 티토렐리라는 사람이 정말로 유력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말로 편지를 쓸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썼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언제부터 자신의 판단력이 이처럼 우둔해졌다는 말인가. 정체도 모르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게다가 흔적이 남는 편지까지 써서 은행으로 불러놓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리가 있는 자신의 방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정도라면 다른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자신을 올바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항상 곁에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전력을 다해 싸움에 임해야 할 지금 자신의 이성에 불신을 가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무 처리를 할 때 느꼈던 곤란이 이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티토렐리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은행으로 불러들이려는 더없이 우둔한 생각을 도대체 왜 했던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K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환이 다가왔다. 그는 대기실에서 손님이 3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은 사환이 K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서로 먼저 들어오려고 다투기 시작했다. 대기실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불친절한 은행이므로 세 사람이 예의에 벗어난 소동을 피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부장님! 하고 소리치는 손님도 있었다. 그러나 K는 사환을 지켜 외투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외투를 입고 세 사람의 손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곧 외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을 방 안으로 모실 틈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으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괜찮다면 내일 다시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K의 말에 그를 기다렸던 손님들은 허탈한 듯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K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환이 가지고 온 모자를 받아 들었다.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K는 외투에 깃을 세우고 턱 바로 밑에 단추를 잠갔다. 그때 지점장 대리가 옆방에서 나왔다. 그는 외투를 입은 K가 찾아온 손님을 뒤로 한 채 외출하는 것을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다. 벌써 퇴근입니까? 예. K는 정색을 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러자 대리가 손님들을 향해 그런데 이분들은 많이 기다리게 한 모양인데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건 이미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K를 둘러싸고는 중요한 용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지금 곧 자신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달라고 입을 모아 떠들어댔다. 대리는 잠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모자에 먼지를 툭툭 털고 있는 K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얼마 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부장을 대신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시라도 빨리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귀중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대리는 손님들을 안내하여 자기 방의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다. K가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한 일을 대리가 떠맡지 않았는가? 혹시 K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닌가? 믿을 수 없는, 더구나 가냘프기 짝이 없는 희망을 품고 생면부지의 화가를 찾아 가려는 사이 자신의 신용과 신임을 잃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외투를 벗고 아직 이 방에 남아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의 손님을 되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K는 그때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서류 상자를 함부로 뒤적이고 있는 대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잔뜩 굳은 표정의 K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점장 대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나가지 않았군요. 그 순간 K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대리의 얼굴에는 여러 가닥의 깊은 주름살이 보였으나 그것은 나의 탓이라기보다 도리어 지나칠 정도로 넘쳐 흐르는 정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대리는 다시 서류 상자를 뒤적이면서 말했다. 계약서가 당신한테 있다고 해서 찾고 있는데 함께 찾아주지 않겠소? K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는 여기 있군 하고 말하며 계약서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가득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져주지만 K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개인적인 문제만 결말지으면 한번 혼내주겠어. 그것도 가장 통렬한 복수로. 이렇게 생각하자 K의 마음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 전부터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환에게 은행 일로 외출했다고 지점장에게 이를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왔다. K는 곧바로 화가를 찾아갔다. 교회에 위치한 곳이었지만 재판소가 있는 곳과는 정반대 쪽이었다. 그 부근 일대는 훨씬 초라했으며 건물들도 모두 허술한 것뿐이었다. 길바닥은 눈이 녹아 질퍽질퍽한 데다 온통 오물로 가득했다. 화가가 살고 있는 집은 입구에 있는 커다란 문이 한쪽만 열려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밑부분이 벌어져 있었다. K가 그 집 앞에 다가갔을 때 그 벌어진 틈으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누런 액체가 역한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 앞에 있던 쥐 한 마리가 깜짝 놀라며 근처의 하수구 속으로 잽싸게 달아났다. 계단 아래에는 어린애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있었는데 입구 건너편에 있는 강철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굉음 때문에 그 울음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공장의 문은 열려 있고 직공 세 사람이 빙 둘러서서 무엇인가를 때리고 있었다. 아마도 불에 달군 쇠붙이를 망치로 때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벽에 매달려 있는 동판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들의 얼굴과 작업복을 비추고 있었다. K는 이 광경을 힐끗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용무를 마치고 다른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화가만 만나고 곧 돌아갈 참이었다. 이곳에서 웬만큼 일이 잘 풀리면 나중에 은행에 돌아가서도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았다. 그는 4층까지 올라오자 숨이 차서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각 층에 천장이나 계단이 굉장히 높았는데 화가는 꼭대기의 지붕 및 다락방에 살고 있었다. 공기도 탁하고 층계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계단은 양쪽 벽 사이에 끼어 있고 벽 위쪽에 드문드문 채광창이 뚫려 있었다.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때 어느 방에선가 계집애 셋이 함께 뛰어나와 깔깔거리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는 아이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도중에 넘어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에 처진 계집애와 같이 계단을 오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티토렐리라는 화가가 계시냐? 계집애는 13살쯤 되어 보였는데 약간 등이 굽은 꼽치였다. 아이는 질문을 받자
팔꿈치로 K를 툭 치면서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이도 어리고 불구였음에도 몹시 타락한 아이였다. 그 계집애는 굳은 표정으로 의아스러운 듯 K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태도가 무척 못마땅했으나 K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다시 물었다. 계시냐? 그 계집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오히려 그에게 반문했다. 화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K는 미리 티토렐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듯 싶어 말해 주었다.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초상화를 부탁한다고요? 그 계집애는 이렇게 되묻더니 K를 탁 치면서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듯 멀거니 K를 바라보고 섰다. 그리고는 스커트 자락을 치켜 올리더니 몸을 재빨리 날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계단 위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K는 계단이 휘어지는 곳에서 또 다시 조금 전에 계집애들과 마주쳤다. 꼽추 계집애로부터 K의 목적을 전해 듣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계집애들은 계단 양쪽으로 늘어서서 몸을 벽에 바싹 붙이고 두 손으로 앞치마에 주름을 펴고 있었다. K를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줄지어 서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순진함이란 손톱의 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면서 K의 뒤를 따라왔는데 앞장을 선 것은 그 꼽추 계집애였다. K가 우물거리지 않게 된 것도 그 아이 때문인데 곧장 올라가려는 K를 향해 티토렐리에게로 가려면 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 계단은 더 좁고 길었으며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다. 티토렐리의 방은 그 계단이 끝나는 막다른 곳에 있었다. 입구를 조금 비켜 비스듬히 나 있는 계단에는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근처만은 유난히 밝았고 칠도 하지 않은 문짝 위쪽에 티토렐리라는 이름이 붉은색으로 크게 쓰여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K가 계단 중간쯤에 왔을 때 떠들썩한 소음과 발소리로 알아차렸는지 문이 빠끔히 열리며 잠옷차림의 한 사내가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오! 그는 계집애들과 K를 보더니 짧게 탄성을 지르며 곧 문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꼽추 계집애는 신이 나서 손뼉을 치고 다른 계집애들도 뒤에서 K를 밀며 어서 올라가라고 재촉을 했다. 미처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화가가 다시 나타나 K를 바라보고 공손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자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정없이 내쫓아 버렸다. 그들 중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계집애도 있었으나 화가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꼽추 계집의 마는 양팔로 막아서는 화가의 팔 밑을 용케 빠져나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화가는 곧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 스커트 자락을 움켜쥐고 한 바퀴 빙 돌리더니 입구에 몰려있는 계집애들 쪽으로 밀어냈다. 그 사이 잠시 동안 현관문이 열린 채였는데도 아이들은 문턱을 넘어오지 못했다. 그럴 용기까지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두가 왠지 사이좋게 장난치고 있는 듯해서 K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입구의 계집애들은 모두들 목을 빼고 K에게는 잘 들리지 않으나 화가에게 농담을 걸고 있는 듯했고 화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꼽추 계집애가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화가는 문을 닫고 다시금 K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네고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티토렐리입니다. K도 자신을 소개했다. 문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K는 그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대단히 인기가 좋으신데요. 짓궂은 아이들이죠. 화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잠옷의 우도 단추를 잠그려 했는데 쉽게 잠가지지가 않았다. 화가는 맨발의 폭이 넓은 노란 잠옷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끈이 너무 길어 그 끝이 남아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귀찮은 개구쟁이들입니다. 화가는 말을 계속하면서 제일 위쪽의 단추가 끝내 잠가지지 않자 잠옷 만지던 것을 포기하고 의자를 끌어와 앉으라고 권했다. 전에 한번 저 애들 가운데 한 놈,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을 그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두 내 꽁무니를 따라 다니는 거죠. 내가 방 안에 있을 때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만약
외출이라도 해서 방을 비워놓으면 언제나 적어도 한 놈은 이 방에 숨어 들어옵니다.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돌아가며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 귀찮고 지겹습니다.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죠. 이를테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한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시다. 내가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하필 붓으로 입술을 빨갛게 칠을 한 꼽추 계집애가 저 작은 탁자 옆에 서 있고 꼽추를 따라온 아이들은 온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을 버려놓고 있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또 이건 어젯밤에 생긴 일인데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이 이렇게 난잡한 것도 그 때문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었더니 누군가 제 발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더니 애들이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군요.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지금 보셨지만 이만저만한 회방꾼이 아닙니다.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화실을 공짜로 제공받지 않았다면 벌써 이사를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때 마침 문 밖에서 귀엽고도 머뭇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티토렐리 아저씨,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안 돼. 한 사람만이라도 괜찮겠죠? 안 돼. 화가는 문 앞으로 가서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 사이 케이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좁고 초라한 방이 화실이라고는 일부러 설명을 듣지 않는 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구조였다. 가로나 세로나 모두 두 걸음도 되지 않을 길이었다. 마루, 벽, 천장 등 모두가 판자로 되어 있는데 판자 사이에는 모두 틈이 벌어져 있었다. K가 앉아있는 반대편 벽 쪽에는 갖가지 3개 구질구질한 침구가 쌓인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 이젤에는 그림이 한 장 놓여 있었으며 그림을 덮어 놓은 셔츠의 소매가 바닥에까지 축 늘어져 있었다. K가 앉아있는 바로 뒤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짙은 안개와 눈 덮인 이웃집의 지붕이 보였다. 방문의 열쇠가 채워지는 소리를 듣고 K는 곧 그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사장의 소개장을 꺼내 화가에게 건네주었다. 친분이 있는 사장님에게 당신의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화가는 편지를 쭉 훑어보더니 침대 위로 내던졌다. 티토렐리라는 사람은 사장의 친척이고 동정을 받고 있는 인간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기색이 없었다. 모르긴 해도 둘의 사이가 매우 희미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다. 더구나 화가는 이렇게 물었다. 그림을 주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초상화를 부탁하시려고요? K는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단 말인가? 용건은 그저 소송 사건에 관한 상담이라고 쓰여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속단이고 나의 경솔함이었구나 하고 K는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편의 질문에는 일단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K는 화가를 힐끗 바라보면서 말했다. 작업 중이신 모양이죠? 예. 화가는 덮어놓았던 셔츠를 벗겨 침대 위에 있는 편지 위로 던졌다. 초성화입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는 해도 매우 기묘한 일이었다. K는 그 그림이 재판관의 초상화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이 그림 때문에 재판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는 초상화와도 비슷했다. 물론 모델이 된 인물은 전혀 달랐다. 덥수룩한 검은 머리에 콧수염이 귀미까지 뻗어 있는 뚱뚱한 남자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것은 유화였고 이것은 파스텔로 가볍게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의자의 팔걸이를 손으로 쥐고 위협적인 태도로 일어서려는 포즈는 두 그림이 똑같았다. 재판관이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그 말은 우선 참기로 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K는 그림 옆으로 다가갔다. 그림의 중앙 의자의 등받이 위쪽에 커다란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 그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기에 K는 화가에게 그 주인공에 대해 물어보았다. 화가는 이건 좀 더 손을 봐야 하는데 하고 대답하고는 작은 탁자에 놓여 있던 파스텔을 집어 그 커다란 얼굴에 덧칠을 했다. 그래도 K는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얼마 후 화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K는 말했다.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고 여기에 저울이 있군요. 그러나 팔꿈치에 날개가 돋아나서 마치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부탁을 받아 이렇게 그린 것인데 정의의 여신과 승리의 여신을 함께 그린 셈입니다. 조화가 잘 안 되는데요. K는 미소 지었다. 정의는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울이 흔들려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점은 부탁한 사람들의 주문대로 했습니다. 그렇겠죠. 괜한 말로 화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K가 다시 물었다. 사람을 정말로 이런 의자에 앉혀놓고 그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도 의자도 전부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K는 화가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척하며 이렇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것은 판사가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의자에 앉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한단 말입니까? 마치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앉아있다니? 허영심이 많은 인간들이죠. 화가는 말했다. 물론 이런 모양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해도 좋다는 상사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그 정도의 엄중한 규정이 있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유감스럽게도 의상이나 의자의 자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기 힘듭니다. 파스텔은 이런 표현에는 맞지 않지요. 그럼 왜 파스텔로 그렸습니까? 의뢰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어떤 부인에게 증정할 초상화입니다. 그는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창작 의욕이 솟아난 모양인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붓을 두세 개 집었다. 바르르 떨리는 붓끝으로 재판관의 머리 주위에 붉은 빛이 감도는 음영을 바깥으로 향해 점차 흐려져 가도록 그렸다. K는 그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음영이 머리 주위를 둘러싸자 마치 보석 장식으로 치장된 영예의 상징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 부근은 희미한 색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간의 밝은 빛을 띠었고 그 가운데 있는 여신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기에 정의의 여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리의 여신도 아닌 완전한 수렵의 여신이 되어버렸다. 화가의 솜씨가 뜻밖의 K의 마음을 끌었으나 그는 정작 화가를 찾아온 용무에는 입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K는 그런 자신을 나무랐다. 이 재판관은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화가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림 앞에 몸을 구부렸다. 처음에는 몹시 공손하게 맞이했던 K에게 이제는 말대꾸조차 무뚝뚝하게 했다. 변덕이 심한 사내라고 생각한 K는 이런 남자와 시간을 허비한 것이 억울하기만 했다. 당신은 재판소의 고문쯤 되는 신분인가요? K가 물었다. 화가는 급히 붓을 놓더니 정색을 하며 K를 쳐다보았다. 그는 정말 성급한 분이시군요. 하고 말하더니 이어서 가지고 오신 소개장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재판소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도 먼저 그림 이야기를 꺼내어 나의 환심을 사려고 하시는군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다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런 방법에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는 항변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던 K를 날카롭게 손짓으로 제지하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재판소의 고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화가는 그리고 잠시 틈을 두었는데 이것은 K에게 이 사실을 확인할 여유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였다. 아이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듯했다. 아마 문짝 아래쪽에 벌어진 틈으로도 방 안은 보일 것이다. K는 시시하게 변명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가와 거리를 둘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대편을 지나치게 풀어주는 것도 앞으로의 일의 진행에 좋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물었다. 고문이라는 것은 정식 직책입니까? 정식은 아닙니다. 화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나서는 입술이 봉해졌는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 K는 그에게 말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식 직책이 아닌 것이 더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서 좋겠군요. 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화가는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수긍했다. 어제 사장과 당신의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장이 좀 도울 수 없겠느냐고 묻기에 일단 보내달라고 대답을 했었죠. 아무튼 곧장 이렇게 와주시니 반갑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물론 그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건 그렇고 우선 그 외투라도 벗으시면 어떻겠습니까? K는 잠시 동안만 그곳에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화가의 권유를 받고 보니 솔직히 반가웠다. 방 안의 공기는 무덥고 답답했다. 방구석에 자그마한 난로가 하나 있었지만 불을 피운 것 같지는 않았다. 방 안의 무더운 분위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K가 외투를 벗고 상의의 단추를 풀고 있는 사이 화가는 변명이라도 하듯 말했다. 따뜻한 것이 좋아요. 그런 점에선 이 방이 내게는 안성맞춤인 셈이죠. K는 그 말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않았으나 불쾌함을 느낀 이유는 그 무더운 온도 때문이 아니라 후덥지근한 공기 때문인 것 같았다. 문은 밀폐되어 있었다. 화가가 이젤 앞에 놓인 하나밖에 없는 의자에 앉고 K에게는 침대에 앉으라고 권한 것이 기분을 몹시 언짢게 했다. 게다가 그는 침대 끝에 살짝 엉덩이를 대고 있는 K의 심정도 모르고 편히 앉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며 그를 침대 안쪽에 놓여있는 이불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K에게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당신은 결백합니까?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다. 결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K는 속으로 매우 흡족해했다. 관리가 아닌 임무를 향해 전혀 구속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심정으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가의 질문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K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보려는 듯이 말을 덧붙였다. 나는 정말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화가는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고 K에게 말했다. 결백하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순간 K의 눈동자에는 어두운 그늘이 스쳤다. 재판소에 고문을 자칭하는 사람이 어린애와도 같은 유치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저에게 죄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K의 말에 화가는 웃음을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재판소가 캐내려 하는 것은 매우 사소한 일들과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부분에서 결국 커다란 죄가 발견되니까요. 그런가요? 화가는 K의 말이 억측이라는 듯 그의 말을 가볍게 흘려 듣는 듯했다. 어쨌든 당신은 결백하지 않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박 같은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가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가 냉담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K는 우선 그 전부터 확인하고 싶었다. 재판소 사정은 당신 쪽이 훨씬 정통하고 나는 여기저기서 들어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무척 신중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기소한 이상 피고의 죄에 관해서는 재판소에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화가는 앵무새처럼 K의 말을 따라하더니 한쪽 손을 높이 흔들었다. 절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캔버스에 재판관을 전부 줄지어 그려놓고 당신이 그 앞에 서서 변호를 시도해 보는 것이 실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K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을 참았다. 방 밖에서 또 계집 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티토렐리 아저씨, 그 손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화가는 고함을 쳤다. 손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 걸 모르겠니? 그러나 계집애는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물었다. 그려주는 거예요? 화가가 대답하지 않자 다시 한번 예, 아저씨.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은 그려주지 말아요. 하고 말했다. 이 말에 찬성하는 환호성까지 섞여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화가는 뛰어가서 살짝 문을 열고는 말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모두 계단 아래로 던져버릴 테다. 거기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아이들은 떠들고 있었다. 화가는 마침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앉아있지 못해? 주인은 이제 겨우 조용해졌다. 실례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화가는 K에게 이렇게 말했다. K는 문 쪽은 거의 돌아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화가에게 맡기는 심정으로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가는 K 옆에 바싹 다가와서 밖으로 새어나가면 곤란하다는 듯이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 아이들도 재판소에 속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K는 놀라며 화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말투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재판소에 속해 있으니 말입니다. 그건 미처 몰랐군요. K는 간단히 대답을 했다. 화가의 표현이 밑도 끝도 없었으므로 계집아이와 재판소 운운하는 말을 들어도 그리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K는 문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단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뒤에 있었다. 어느 놈인지 문짝에 벌어진 틈으로 지푸라기를 하나 쑥 내밀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아직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화가는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발끝으로 마룻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러나 당신은 무죄이므로 재판소에 대해서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저 혼자라도 도와드리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K가 물었다. 당신은 방금 어떤 항변도 재판소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소에 제출할 항변 같으면 안 되겠지만 화가는 집게 손가락을 세우고는 말했다. 당신은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흥정이 재판소의 배후, 그러니까 회의실이나 혹은 이런 화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화가의 이야기는 그다지 황당무계한 것 같지도 않았고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하고도 부합되는 점이 많았다.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는 말이기도 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재판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연고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했다. 화가가 허영심이 강한 재판관과 친분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였다.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K의 주변에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조언자 가운데서도 이 화가는 제법 그럴듯한 조언자 노릇을 할 것 같았다. K는 은행에서 조직 운영에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들은 일이 있는데 전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밀고 가야만 할 이 판국에 그 재능을 종행으로 발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자기의 설명이 K에게 미친 효과를 관찰하고 있던 화가는 다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법률가인 듯이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요. 재판소 사람들과 평소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얻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대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재판소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K가 물었다. 성급하게 그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먼저 그의 신임을 얻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연이라고 할 정도는 못 됩니다. 화가는 말했다. 이 일은 세습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재판소 지정 화가인데 이 직업은 대대로 물려받죠. 그러니 새로운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 계급의 관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매우 다양한데 그에 따라 자연히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규칙도 생겼죠. 이 규칙은 특정한 사람, 즉 화가의 가문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저 서랍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의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한 후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재판관의 초상화를 그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그 노트를 분실한 경우에도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칙이 이미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므로 결코 제 자리를 위협받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옛날의 위대한 법관처럼 그려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외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신분이군요. K는 화가를 칭찬하며 은행에서의 자기 지위를 생각했다. 그렇다면 안전하겠죠? 물론이죠. 매우 안전한 지위입니다. 화가는 자랑스럽게 어깨까지 한번 으쓱해 보이면서 말했다. 그래서 소송에 걸린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줍니까? 화가가 지금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K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경우라면 결백함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K는 결백하다는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화가의 말이 지겹게 느껴졌다. 화가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화가 자신이 나서기만 하면 소송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따금 그런 의혹도 들었으나 K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짓거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화가의 도움을 거절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변호사의 조력에 비하면 훨씬 믿음직스러웠다. 게다가 허식이 없고 솔직한 성품이 느껴졌기에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화가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다 놓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떤 종류의 무죄를 희망하시는지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무죄에는 실질적 무죄, 형식적 무죄, 그리고 소송의 진행 방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것이 제일 좋은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실질적 무죄를 목표로 힘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무죄 여부가 그 유일한 해결책이죠. 그런데 당신은 결백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무죄를 주장하고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물론 다른 모든 조력이 필요 없게 됩니다. 매우 이론적인 그의 말에 K는 놀라움을 느꼈으나 곧 화가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의 말은 조금 모순 같습니다. 어째서죠? 화가는 이렇게 말하고는 별로 화난 기색도 없이 의자에 기대어 빙긋이 웃고 있었다. 그의 미소 속에는 그 모순이란 것이 화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의 절차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K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처음에 당신은 재판소는 항변 같은 것은 받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만 공개적인 재판소 이외의 장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앞서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무죄라면 당신의 조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말한 실질적 무죄는 개인적인 교섭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화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이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즉 법률에 죄가 없는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쓰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판관을 매수할 수 있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률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그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실질적 무죄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포섭하는 일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내가 겪은 사건에는 선생처럼 결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건을 거쳐가면서 무죄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소송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어왔고 아버지의 화실에 찾아오는 재판관들도 입만 벌렸다 하면 재판소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모이면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 재판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자 그 무죄 소송의 가장 중요한 판정을 놓치지 않고 몇 번에 걸쳐 방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무죄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까? K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재판소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방침이 없는 재판소라면 사형 집행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군요. 그렇게 비약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 정도만 들으면 그 다음은 다 끝난 얘기 아닌가요? 아니면 옛날에 실질적 무죄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하고 K가 분한 듯 말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는 계속 말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소의 최종 재판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옛날 재판에 관해서는 전설처럼 조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실질적 무죄의 신뢰를 이 전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므로 학문적인 증명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진리이고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전설에 착안하여 그림을 조금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전설이라면 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통할 리도 없고요. 그건 그렇군요. K의 말을 들은 화가는 멋쩍은 듯 웃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겠군요. K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화가의 이야기가 아무리 엉터리고 모순투성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일이 그 사실 여부를 따지고 들며 화가에게 반박할 여유도 없었고 조금 한심한 말이지만 어떻든 그는 힘이 되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만했다. 그래서 그는 화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질적 무죄에 대한 말은 그 정도로 그칩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남았군요. 형식적 무죄와 진행 방해입니다. 화가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 상의도 좀 벗지 않겠어요? 몹시 더운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고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화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던 K는 그제야 그 방이 덥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더위군요. 화가는 동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을 열면 안 됩니까? K가 물었다. 안 됩니다. 화가는 말했다. 꽉 끼어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K는 자신이 조금 전부터 화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여는 광경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안개라도 상관없었다. 가슴 가득히 차가운 공기를 듬뿍 마시려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바깥 공기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자 그만 현기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K는 옆에 있는 깃털 이불을 툭툭 치면서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도 나쁘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는 창문에 대해 변명하려는 듯이 말했다. 그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중창 이상으로 이 방이 따뜻합니다. 환기는 판자 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문을 하나 아니면 둘 열고 있습니다. K는 설명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어 다른 하나의 문을 찾았다. K가 방안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본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 뒤 침대에 가려 있습니다. K의 비난을 예측한 것처럼 화가는 선수를 쳤다. 이 방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입니다. 문 앞에 침대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재판관도 언제나 이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물론 그에게 열쇠를 하나 맡겨놓았습니다. 내가 집을 비웠을 때도 방에 들어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언제나 꼭 이른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찾아오거든요.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침대 옆에서 문이 열리면 곧 잠이 깨버리죠. 아침 일찍이 침대를 밟고 넘어오는 재판관에게 내가 퍼붓는 욕지거리를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재판관에 대한 경외의 마음 같은 것은 산산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열쇠를 다시 빼앗아도 괜찮지만 그렇게 되면 더 골치 아픈 꼴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아무튼 이 집의 문이란 문의 경첩은 아이들도 빼버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없으니 말입니다. K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의를 벗을까 말까 하고 생각했다. 결국 그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상의를 벗어 무릎 위에 얹었다. 용무가 끝나면 한시라도 빨리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였다. 그때 문 밖에서 계집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옷을 벗었어. 계속해서 그 광경을 보려고 아이들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화가는 말했다. 당신이 모델이 되기 위해 상의를 벗은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K는 셔츠 한 장만을 입고 있었으나 어쩐지 전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에 그리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K는 불쾌한 듯 이렇게 물었다. 두 가지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고 물었다. K는 벌써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형식적 무죄와 진행 방해입니다. 화가가 말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그 어느 쪽이든 내가 협조하면 다소 힘은 들겠지만 성공은 합니다. 다만 형식적 무죄를 위해서는 한 번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진행 방해는 힘은 좀 덜 듭니다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형식적인 무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택하신다면 나는 당신이 무죄라는 증명을 내가 한 장의 종이에 기술합니다. 이런 증명 방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재판관을 방문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내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재판관이 오늘 밤 여기 왔을 때를 이용해 그 증명서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백하고 동시에 내가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보증이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실질적 보증입니다. 그 순간 K는 귀찮은 일을 맡았군 하고 말하는 듯한 화가의 눈빛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재판관이 당신의 말은 신용한다 하더라도 무죄로 해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가는 대답했다. 재판관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저를 신용해 줄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재판관도 간혹 있을 텐데 그때는 저와 함께 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그쯤만 되면 일은 잘 되게 마련인데 면접 때 필요한 주의사항 같은 건 그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쪽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는 재판관도 있는데 그런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명서에 필요한 만큼의 서명을 얻어 가지고 당신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관을 방문합니다. 그 사람의 서명도 10중 8구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은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죠. 사실 어렵거나 귀찮은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뒤보다는 이 시기에 맛보는 안도의 느낌이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증명서의 많은 종류의 보증을 얻은 담당 재판관은 안심하고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친지들은 얼굴 가득히 미소 지을 수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이군요. K는 다소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화가가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군요. 일시적인 무죄죠. 즉 내가 알고 있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말단에 있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 뿐이므로 최종적인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은 당신이나 저나 결코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재판소, 즉 대법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 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재판관은 기소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는 없으나 일시적인 해방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선고에 의해 당신이 일시적으로 기소는 면할 수 있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머리 위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급 재판소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기소는 다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나는 재판소와 밀접한 연락책이 있으므로 당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판소 사무실의 규정으로는 실질적 무죄와 형식적 무죄의 구별 같은 것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 무죄라면 그 서류는 전적으로 폐기토록 명령합니다. 서류는 소송 절차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죠. 기소뿐만 아니라 소송 그 자체가 무죄 선고에 의해 완전히 취소되죠. 그런데 형식적 무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즉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무죄의 증명, 무죄 선고와 그 이유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될 뿐입니다. 더구나 서류가 아직 소송 절차에 걸려 있으므로 재판소 사무실 측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서류는 상급 재판소에 송부되고 또 하급 재판소로 환송되기도 해서 크고 작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진통을 계속합니다. 그 진행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서류는 분실되어 그렇게 무죄가 선고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문외한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류는 단 한 장도 분실되지 않고 재판소의 망각이라는 단어는 존재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뜻밖에도 한 사람의 재판관이 주의 깊게 서류를 집어듭니다. 재판관은 그 공소가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즉각 체포의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 무죄 선고가 있은 후 두 번째 체포까지의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판소 직원이 그 귀가를 기다렸다가 다시 체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생활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소가 된단 말입니까? K는 아연 실색했다. 물론이죠.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손을 쓰면 되죠. 무엇보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은 완전히 기가 죽은 K를 위로하려 한 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K는 무엇인가 또 가슴이 덜컹하는 두려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앞질러 화가에게 물었다. 두 번째의 무죄는 첫 번째의 무죄만큼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하나요? 글쎄요. 화가는 대답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체포를 해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지나친 염려라 생각됩니다. 재판관은 무죄 선고를 할 때 두 번째의 체포를 충분히 예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판관의 기분이나 법률적 판단이 처음과는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두 번째의 무죄는 이렇게 변동된 사정에 들어맞는 방법으로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또다시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K는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물론이죠. 화가는 말했다. 두 번째의 무죄에 계속해서 세 번째의 체포, 세 번째의 무죄, 네 번째의 체포, 네 번째의 무죄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형식적 무죄 선고라는 말이 그래서 유래된 것입니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식적 무죄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군요. 화가가 말했다. 진행 방해 쪽이 당신에게는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K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화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이며 옆구리를 어루만졌다. 소송의 진행 방해라는 것은 화가는 말을 시작했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도 찾는 듯한 얼굴로 잠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행 방해란 소송을 계속 그 최저의 단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와 그 조력자, 특히 그 조력자가 재판소와 개인적인 접촉을 단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력은 형식적 무죄의 경우에 비해 아주 적어도 됩니다. 그 대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담당 재판관을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호의를 가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 경우는 절친한 재판관을 통해 공작을 하는 것은 물론 직접 면담하는 것을 피하거나 단념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 주의를 게을리지 않고 알맞은 조치만 하면 소송은 결코 그 이상의 단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송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이 지연 공작은 형식적 무죄 판결에 비해서 피고의 장래에 불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체포되는 그런 불쾌함과 충격도 겪지 않게 됩니다. 형세가 극히 불리할 경우에도 형식적 무죄에 수반되는 그런 초조감을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진행 방해는 피고가 결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한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죄의 방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형식적 무죄라 하더라도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고 말한 것은 그 점이 아닙니다. 소송을 지체시키려면 어떻게든 구실이 필요합니다. 즉 무엇인가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노려 여러 가지로 지령을 내려서 피고를 신문하거나 심리를 행하는 연구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송은 무리하게 가두어 놓은 좁은 울타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이런 일이 피고에게 어느 정도 불쾌감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신문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거절해도 무방하고 혹 출두하지 않더라도 재판관에 따라서는 다시 날짜를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피고로 있는 이상 간혹 담당 판사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K는 상의를 집어 팔에 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방 밖에서 "이것 봐 일어섰다" 하고 소리치는 계집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시겠습니까?" 화가도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방안 공기가 나빠서 힘드셨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이야기할 것이 많이 남아있고 이것으로 끝낸다는 것은 섭섭합니다만 제 성의만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K는 화가의 말을 억지로 듣고 있었으므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화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돌아가는 길에 잘 생각해 보라는 듯이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피고의 유죄 판결을 저지하는 점으로 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방해가 될 것 같군요. K는 자신이 그것을 깨달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화가가 대꾸했다. K는 외투를 집었으나 그것을 입어야 할지 잠시 동안 망설였다. 그냥 모두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기분이 풀릴 것만 같았다. 아이들도 K가 옷을 입으려 한다며 벌써부터 저희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K는 아직 외투를 입지 않고 있었다. 화가는 K의 마음에 결말을 지어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급한 결정은 도리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그 득과 실이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니까요.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물론 너무 어물거려도 곤란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K는 화가에게 인사를 건네고 상의와 외투를 모두 걸치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 순간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날뛰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는 말한 다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K는 손잡이를 붙잡고 바깥쪽으로 문을 밀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아이들이 힘을 합해 문을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것 없이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화가는 침대에 가려져 있는 문을 가리켰다. K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침대 옆으로 뛰어왔으나 화가는 문을 열지 않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물었다. "어떻습니까? 그림을 구경하시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K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화가는 자신의 하소연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었다. 게다가 건망증이 심한 K는 보수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다. K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아뜰리에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그림을 구경해야만 했다. 화가는 침대 아래에서 액자에 넣지 않은 여러 장을 포개 놓은 그림 다발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맨 첫 장의 그림을 화가가 입으로 불자 치솟는 먼지로 잠시 동안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숨도 쉴 수 없었다. "황야의 풍경입니다." 화가는 K의 손에 그림을 내주었다. 가냘픈 나무 두 그루가 먼 거리를 두고 우거진 초원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놀이 그 배경이었다. "좋은데요? 제가 사기로 하겠습니다." K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짧게 말했는데 달리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화가가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두 번째의 그림을 집어들었으므로 K는 안심을 했다. 이것은 그 그림과는 반대되는 경향의 그림입니다. 화가가 그렇게 말했으나 처음의 그림과 비교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K는 알 수 없었다. 나무가 있고 초원이 있고 저녁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좋았다.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두 개 모두 사다가 사무실 걸어 놓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죠. 화가는 세 번째 그림을 들어 올렸다. "이것도 같은 계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계통이 아니라 앞의 그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황야의 풍경이었다."
화가는 자신이 전에 그린 작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었다. 이것도 가지고 싶군요.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케이는 말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화가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쁜 몸이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는 많습니다. 아무튼 그림이 마음에 드셨다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다른 그림도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황야의 풍경입니다만 나는 이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그렸습니다. 조금 어두워서 싫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당신처럼 음산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케이는 그런 거지 화가의 체험 같은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내일 사원을 보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는 화가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가 말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갈 짐꾼을 구해드릴 테니까요. 그는 팔을 뻗어 침대 너머로 문을 열었다. 염려 마시고 침대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누구든지 지나갈 때는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권하지 않더라도 굳이 사양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케이는 한쪽 발을 이미 깃털 이불 한복판에 들여놓고 있었다. 그러나 열려진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본 케이는 황급히 침대의 발을 뒤로 뺐다. 저건 뭐지요? 케이는 화가에게 물었다. 뭐 말입니까? 케이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도 같이 놀라면서 반문했다. 아, 저것은 재판소 사무실입니다.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이런 지붕 및 다락방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 다락방에 재판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리 이상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틀리에도 사실은 재판소 구내에 속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빌린 것이죠. 이런 곳에도 재판소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이 K를 놀라게 했지만 자신의 재판소에 대한 무지에 더 한층 충격을 느꼈다. 언제나 유의해서 남에게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되며 재판관이 자기 왼쪽에 서면 멍청하게 오른쪽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신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기다란 복도가 끝없이 뻗어 있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공기와 비교하면 화실의 공기는 맑은 샘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복도의 양쪽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K가 전에 가보았던 사무실의 대기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 시설에 관해서는 면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소송 당사자는 별로 와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벤치에서 졸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복도의 어둠침침한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K는 침대를 밟고 넘어갔고 화가는 그림을 손에 들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를 만났고 정리는 보통의 사복 단추 가운데 반드시 금단추가 섞여 있었으므로 K도 쉽게 구분이 가능했다. 화가는 정리에게 그림을 가지고 K를 따라가라고 명령했다. 복도를 걷던 중 K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손수건을 입에 갖다 대었다. 그들이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아이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몰려왔다. K는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아이들은 다른 쪽의 문이 열린 것을 눈치채고 앞질러 달려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밀려서 화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너무 늦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K는 화가의 얼굴을 되돌아볼 기력도 없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차를 불러 세웠다. 그러는 한편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리는 그리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단지 가슴에 달린 금단추가 자꾸 눈에 띄어 불쾌할 뿐이었다. 정리가 K와 일행이나 되는 듯이 마부 옆으로 기어오르자 K는 그를 밀어서 마차 아래로 쫓아내 버렸다. 은행에 도착한 것은 벌써 저녁 무렵이었다. 그림은 마차 안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내리려 했으나 넌 이 그림을 가지고 빨리 꺼져버려 하고 화가에게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림을 사무실로 가져가 책상 맨 아래 서랍 속에 넣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분간 지점장 대리에게 들킬 염려는 없을 것 같았다.